오늘의 플러스, 앞으로 원전 산업의 패권은 누가 쥘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매섭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중국은 요즘에 축구 빼고 다 잘하는 나라가 됐죠. 예, 못하는 게 없는 그렇네요. 나라다 보니까 원전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전 가동 중인 원전이 한 24기 정도가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6기가 지금 이제 가동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미래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현재 건설 중인 짓고 있는 원전들이 몇 개냐 보면 전 세계를 다 합해 보면 61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 혼자서 29개를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어지고 있는 원전의 절반을 지금 혼자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원전들은 이제 뭐 시간 두고 한 3년에서 이제 5년 사이에 있으면 쭉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제 뭐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 이제 10년 남았죠. 10년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에 150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150기요. 150기. 예.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게 이제 한 30개, 29기 정도 되니까 120기를 이제 새로 짓는 거죠. 지금 짓고 있는 거 말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목표는 뭐냐? 2035년이 되면 약 그 원자력 발전 그 시설 용량이 200기가와트. 쉽게 따져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200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단위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따져보면 1년에 몇 개씩 지어야 되느냐? 한 10개씩 지어야 될 것 같은데 10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폼이 안 올라와서 예. 안 되는 것 같고 매년 허가 나는 게 지금 최소 6기에서 한 8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사이클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10기, 12기, 뭐 13기 이렇게까지 이제 매년 허가를 내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30년쯤 되면 현재까지는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것도 중국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원전을 향후 10년 동안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원전 산업과 관련돼 있는 성장세는 향후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 확실히 원전에 대해서는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중국 원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중국의 이제 성장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단 많이 만들죠. 예. 예, 많이 만들면 싸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잘 만들게 됩니다. 아, 경험이 예. 축적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더욱 더 많은 수요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우리나라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중반 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우린 잘 만들 수 있어. 뭐든지 맡겨만 줘.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세계 공장 노릇을 지금 한 30년 동안 해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조업 관련한 기반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이 제일 무섭고 제일 부러운 면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뭔가를 만들어 봐야지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누구를 난감하죠. 찾아가서 만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 포기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생각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와. 제조업 포탈처럼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약간의 돈을 집어넣으면 샘플 몇 개 만들어주고 발주 몇 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중국에 주문을 넣어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소비재뿐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제 다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한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예.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심조심 만들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신중했던 태도를 가졌던 이유는 자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남 장사 시켜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티격태격 많이 하고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이 3세대 원자로, 즉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3세대 원자로는 AP10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한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많은 웨스팅하우스 모델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대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그 기술 관련한 문서들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예. 이제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아가는 전형적인 중국 방식인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원자력 발전의 계기는 미국이 만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세대 원자로 AP1000,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APR 1400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량한 모델인데, 예. 당시에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한 7만 5천 건 이상의 기술 자료들을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공식적으로 넘겨받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뭐 산업 스파이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많이 뭐 빼내갔다라는 네. 말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제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서 또 기술도 양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체 모델 CAP 1400이라는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산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미국한테만 이제 의존할 경우에 보면은 이게 목줄이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이제 다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보고 푸른 꿈을 꾸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이제 운영되고 있는 원자로를 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 모델 기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로사톰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 기반한 이제 유럽형 모델도 있고요. 심지어 캐나다 이제 캔두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원전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종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를테면 미국, 뭐 프랑스, 뭐 캐나다, 러시아 각각 하나씩 들어와서 건설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은 바보짓이죠. 네. 운영비도 많이 들고 노하우도 쌓을 수가 없는데,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원전을 들여놓은 다음에 이걸 차곡차곡 이제 가동해 보면서 이거는 이게 안 좋아, 네. 저 친구는 이게 좋네라고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기술 이전은 이렇게 받았는데 지으려면 또 싸게 지어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장기가 발생합니다. 또 정부 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원전 지을게요라고 그러면 이제 국영기업체가 당연히 짓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 그 국영은행들이 연리 1.4%로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쉬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또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발전소 자체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이제 또 사람이 이제 없어야 되는 그런 구역까지 있으니까 비교적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뭐 무상 또는 할인 이렇게 제공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과거에 재생에너지에서 적용했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그러니까 네.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 줄 테니까 좀 비싸도 쓰세요라고 할 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사주는 것까지 완전히 풀 코스로 정부가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뭐 중국의 원전은 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 원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전략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규모감도 갖췄고 심지어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있고, 그럼 뭔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한 70% 정도 수준이면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메가와트 아워당 이제 그 만든 전기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네. 메가와트 아워당으로 따져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16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중국은 70달러 정도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절반 정도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싸느냐? 뭐 정부에서 대출 이자가 싸서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작용하지만 가장 그 중국하고 다른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중국은 공기를 지켜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7년 이렇게 잡았지만 대부분 15년에 완공하면 잘하는 거고, 야, 그것도 못합니다. 20년도 굉장히 더 넘게 길어지네요. 걸려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5년, 길어도 7년이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가를 준수해 가면서 이제 공사 비용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제 건설 비용, 뭐 인건비 뭐 다 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원전 똑같은 용량의 원전 한 기를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건설 비용은 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14억의 인구,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제 산업 기반, 제조업 이런 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원전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막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도 충분히 이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점점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이제 기술 개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남들은 2개, 3개 만들면 야 많이 만든다 할 때 우리는 20개, 30개 만들면 당연히 원가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비용 절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만들 때는 부품 이런 걸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싸게 먹혀요. 그런데 20개, 30개씩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 있겠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전 관련한 산업 생태계, 뭐 기업들 성장하고 인력 양성되고,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만드니까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중국이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200개에 해당되는 원전을 우리가 유치해서 건설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단순히 전력 수급을 필요로 하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원전 산업에서의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의 일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요 박사님, 네. 원전은 좀 사고 나면 이게 큰 사고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만 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원전의 기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중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전은 3세대 또는 3세대 플러스입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후발주자죠. 남들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다른 나라 모델들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나 기록들을 보고 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뭐 큰 문제 없이 잘 이제 가고 있고,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운전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점은 이제 미래죠.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경쟁할 때 보면은 이 미래 산업에서 자꾸 따라잡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원자력 산업계 같은 경우도 현재 3세대 원전 다음이 이제 4세대 원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4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4세대 원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최고 이제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들은 원전을 이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큰 사고가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4세대 원전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예, 아무 문제 없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가지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로 골라서 이제 지금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실용화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6가지 모두를 다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물이 아닌 헬륨 가스로 냉각하는 방식, 뭐 고온 가스 이제 원자로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 운전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아닌 이제 소금을 녹인 용융엄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용한, 그리고 그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이용한 이제 원자로, 즉 용융엄, 용융염 및 토륨 원자로를 지금 이제 시범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자로들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실험실 차원에서 이제 성과가 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 친구들은 이제 실증 또는 상업운전 이 단계까지 나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미래는 이제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태양을 지구상에 만드는 거니까 1억도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억도 온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기술력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억도 온도를 지금 연초에 1066초 정도 이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좀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을 운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핵융합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50년까지 핵융합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막대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35년까지 200기의 원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을 한 30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들이 이제 가동 수명이 닿을 때쯤 되면 이제 핵융합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계획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 단순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고 예.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미래 경쟁력까지도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바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과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뭐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정부도 있었고 좀 적극적인 정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타공인 원전 강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 원전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2014년, 1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그 두산중공업에서 예. 중국이 이제 새로 원전을 만들 때 핵심 원자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어요. 아, 한 그때까지는요? 두 기 정도 납품했어요. 예. 근데 현재는 이제 하나도 우리한테 안 사가죠. 그 말은 이제 자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올라왔다. 물론 이제 원전이라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면들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리고 트랙 레코드도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이 2025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열거해 주셨던 차세대 원전 개발 이런 원전 기술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럼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예. 이제 기존의 원자로라는 것은 무조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만들었던 데이터 그리고 네. 거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예. 것들을 조금씩 개량하고 조금씩 안전하게 만들고 조금씩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기존의 원전의 역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앞서 나가고 그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는 이제 그러한 체제죠. 사실 원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원전을 가동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 시스템 이런 것까지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중국은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세대 원전 기술과 기존 원전 기술요. 이것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원전이 어떻게 보면 이미 검증된 원전 기술이잖아요. 다 네. 사용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도 문제가 없고 네. 그런데 굳이 뭐가 좋길래 차세대 원전을 우리가 도용해서 처음으로 활용해서 네. 이걸 해보자. 이거 좀 뭔가 리스크를 떠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아, 차세대 원전은 이제 두 가지 현재 원전에 갖고 있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를 네. 비롯한 각종 이 처치곤란한 폐기물 양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아. 고민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사고 발생 시 이제 방사선 유출이 이제 지금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즉 네. 폐기물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방사선 누출 가능성을 없애는 이제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4세대 원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3세대 원전은 다 물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은 물을 이제 압력을 가해서 잘 끓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것으로 감속제 뭐 핵분열을 감속도 시키고 냉각도 시키는데 4세대 원전 대부분은 이제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용융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금이 녹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소금 덩어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물이 필요 없으면 저 내륙 지방 뭐 건조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원자로를 건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지에 좀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4세대 원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단점과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원전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자력 기술을 더 육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거 해보자라고 했던 의사결정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렇게 차세대 원전 기술에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없어진다면 네. 그냥 우리도 원전 쭉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4세대 원전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아,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아까 4세대 원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엄밀히 말하면 1960년대에 네. 여러 나라, 특히 이제 미국과 소련에서 시도해봤다가 뭔가 경제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한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극복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어? 네. 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다음 단계 뭐 몇 나노로 점점 이제 가는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트랙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불확실성을 우리가 끌어안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짊어지고 비용을 떠안으면서 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되면 대박 아니냐라는 정신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 없습니다. 뭐든지 일단 해보자. 아,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깨닫고 할 때까지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인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네.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방위 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뭐 원자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는 데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망설이거나 두렵거나 조심조심하는 태도가 없어요. 성큼성큼 나갑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했어? 라는 질문들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예. 결국은 다른 나라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한 빨리 캐치하는 전략은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팅과 모험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왕이면 그 중에 확률이 높은 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최근에 좀 갑갑한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러시아 그러면 전통적인 원전 강국 중에 하나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네. 요즘 해외 원전 수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원전을 요즘도 러시아가 짓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네. 러시아의 원전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기업이 어느 회사냐라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수원도 아니고 네. 두산중공업도 아니고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어. 국영 이제 원자력 기업이죠.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근데 우리나라 한수원보다는 훨씬 큰 네. 이제 그리고 훨씬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 로사톰이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는 최강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인 체르노빌에서 이제 대규모 원자력 사고가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원자력 산업, 자국에도 원자력 산업이 많고 그다음에 과거 냉전 시절에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건설해준 러시아형 이제 구소련형 이제 그 원자로도 많았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이제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2007년에 자국에 있던 여러 가지 원자력 기업들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국영 기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사톰이라는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사톰은 100% 러시아 정부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사톰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원자로, 그러니까 자국의 원자로 말고 다른 나라의 원자로를 짓는 그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체코에서 수주를 예. 하고 했는데 이러한 원자로 수출 시장의 70%는 로사톰 몫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중에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막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로사톰이 전 세계 원자로의 한 절반 정도를 짓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로사톰이라는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냥 맡기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원자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유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것까지요. 그것까지. 야. 돈이 없으면 돈도 빌려주고. 예, 다 합니다. 예. 제가 러시아 원전에 이렇게 강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러시아 그러면 이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의구심이 있는 듯한 느낌이 제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체르노빌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제로 이제 흑연을 쓰던 이제 흑연 이제 감속을 하던 이제 원자로였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제 원자로를 보시면 이제 외벽에 아주 두꺼운 네. 콘크리트 이제 경남 용기도 있었는데, 과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원전 그러면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옛날 기술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로사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하편 경수로와 거의 동일한 VVER 1200이라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방 국가에서도 쓰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많은 건설 그리고 이제 유지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로사톰이 건설한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은 최근에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 로사톰의 일을 맡기면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뭐 우라늄 농축과 관련돼 있는 연료봉 뭐 예. 이런 것까지도 다 패키지로 이제 갈 수가 이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웨스팅하우스도 있고 대한민국에 이제 한수원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맡기면 그냥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유일한 업체가 로사톰이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원자로 처음 지어봐요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제일 고민이겠습니까? 어디에다 줘야 될지, 그렇죠.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운영 인력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이제 고민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좀 지어주세요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만, 예.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건설까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옛날처럼 우리 돈 줄 테니까 지어주세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지어서 수익 남겨서 가세요. 이런 모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뭐 우리가 돈 받고 그냥 가서 지어주는 이런 고객은 UAE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예. 같은 이런 고객들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당신들이 알아서 짓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원전 가동해서 돈 벌어 가고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금융과 관련돼 있는 옵션들이 많은 거죠. 근데 로사톰은 이런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돼 있는 노하우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는 과거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원전을 짓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 가르치는데도 꽤 재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 재무, 건설, 운영 위험 이거 몽땅 다 본인이 다 떠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거는 어느 전문 업체가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별도로 다 나눠져 있는데, 로사톰은 그냥 여기 서류 한 장에 사인하시면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합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원전이 이제 대한민국을 제끼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이 아쿠유라는 원전이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가 100% 돈을 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도 모두 다 러시아가 회수해가지고 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발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발주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금융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원전 산업에 발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기발주된 사업 부분에 대한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네.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지만 이 로사톰 그리고 원자력 요 분야는 제외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원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그 경수로 수많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걸 성형을 해가지고 이제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 코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사톰 같은 경우는 자회사 TVL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해결료를 공급하는데 이러한 이제 이 농축 능력의 한 절반을 로사톰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시장의 절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EU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제 EU 회원국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나라의 18기의 원자로가 이제 로사톰이 건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사톰과의 어떤 협력 단절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우라늄 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큰일 나겠네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의 42%가 이제 과거 소련 시절에 건설했던 로사톰이 건설한 유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뭐 벨라루스, 뭐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로사톰을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 원자력 이거를 다 포기한다라는 건데 이걸 감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미제 있잖아 미제. 미국에서도 우라늄 들어올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능력이 이제 그만큼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이 사용하는 이제 해결료, 예.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민수용에서 사용하는 그 해결료 가운데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 20% 정도를 이제 러시아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원자력 발전 강국인데 한 15% 정도의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원체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나라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러시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이제 금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한 번에 못 해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28년부터 이제 중단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제 2028년이면 3년이잖아요. 3년 사이에 기존의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제 개조를 해서 확장을 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개량형 그 원전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연료봉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 2028년이 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계속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우라늄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야, 대단한 회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로사톰이라는 회사는 이 원전 수출 말고도 어떤 네. 사업들을 더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원자력, 우라늄 뭐 이것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을 다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원자력 쇄빙선. 아. 예. 원자력 쇄빙선에도 보면 핵심은 그 원자로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원자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생산입니다. 예. 고온 고압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이제 만들기가 쉬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뭐 2030년까지 연 10만 톤 이상의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걸 이제 핑크 수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뭐 플랜트를 이제 사할린에 이제 건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든 이제 기가 팩토리 같은 거를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단된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재생에너지 이런 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떻든 에너지와 관련된 일이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까 이제 금융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제 그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원자로와 관련돼 있는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이런 이제 협력 체계잖아요. 예. 그런데 로사톰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안에 설계 사무소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제작 사무소 있고, 제작 공장 있고, 그러니까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봤더니 진짜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경쟁력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 제품이 참 좋고 싸고 괜찮네 싶어도 우리 흔히 말해서 적성국의 제품은 못 사용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뭔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또 법으로 못 사용하게 막기도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그럼 최근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때보다 냉랭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 로사톰은 유럽 진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탈러시아화 하자 이런 목소리 높아지면 우리가 이때 전략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뭐 성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체코죠. 아. 예, 체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원자로가 있어요. 체코 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당연히 옛날 소련이 이제 건설한 거고 로사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 감고도 유지 운영 관리 뭐 새로 더 만드는 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체코가 처음서부터 로사톰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던 그렇군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모든 나라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러시아가 빠진 틈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경쟁 국가 업체들이 있죠. 웨스팅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빠진 공백을 무조건 우리가 메꾼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예. 결합이 돼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사톰을 무조건 경쟁업체로 삼아서 또 우리가 그럼 배제해야 되느냐? 또 이것도 상당히 또 애매한 문제죠. 예. 가령 이를테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로사톰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로사톰이 주 계약자예요. 아. 그러면 핵심 원자로는 이제 로사톰이 납품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추가로 이제 옆에 듣는 하지만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터빈이죠. 예. 진짜 전기를 만들어내는 터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우리나라 한수원이 아. 또 따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로사톰이 주 계약자, 우리나라 한수원이 부계약자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애매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예. 어떻든 간에 이 많은 나라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돈과 관련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예. 우리는 방글라데시에도 뭐 이집트에도 다른 나라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선뜻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들이 많이 경제 원조도 해주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해서 관리 대상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출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예. 로사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금 지급, 뭐 예. 달러나 유로가 이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위안화로 결제하자라는 아.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 이 로사톰이나 뭐 러시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는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막대한 이제 거래 자금을 이제 위안화로 이제 자동으로 결제하는데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그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서방 중심의 이런 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오히려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다양한 차세대 원전에 대한 실험도 과감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국가가 돼버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꼭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룸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원전 산업에서 혹시나 전방이나 후방 산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장점은 이제 많이 만들어 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신 기술을 잘 적용을 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건설한다. 이건 장점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단점, 약점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자금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지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파이낸싱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 일으켜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의 대한민국 전체적인 이 뒷받침이 있는 체계. 사실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방위산업 뒷받침하기에도 지금 벅찬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력 문제가 사실 우리 이제 원자력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라늄 농축, 연료봉 제공. 그러니까 짓고 나면 뭐 프린트 팔고 나면 거기다 잉크 이제 줘야 카트리지 되는데. 판매하는 수익이 꽤 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축을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목이 잡힙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로사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다 수거해 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재처리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재처리해서 그냥 조용히 묻어놓던 그거를 가지고 다시 뭐 나름대로 이제 미래를 위한 뭐 무기를 쓰던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버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적지 않은 국가들이 돈이 없어서 원전을 못 짓고 있는 거지 원전을 짓고 싶은 국가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이 두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네. 원전은 점점 수그러들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가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상승하는 데 비해서 원자력은 상당히 이제 작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간헐성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저렴하게 생산하면서도 탄소 발생이 없는 전원이라는 것은 원자력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기본을 원자력이 깔아주고 예. 그 위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수요에 맞춰서 변동성을 대응해가면서 예. 가는 사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오히려 둘은 손을 잡고 예.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가끔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왜 그게 서로 뭐라 할까요? 양자 선택지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됐을까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열심히 하셨던 초창기에 많은 분들은 예. 주로 예전에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죠. 아.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제 예. 그러한 상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탄소라는 게 중요해지니까 이 친구가 이런 장점이 있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이제 숙명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생각이고 예. 현실적으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서 서로가 역할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약점은 서로 보완해주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깔고 앉아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할까요? 모순된 모습을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의 그래도 의구심도 있고 걱정도 되는 면도 있었지만 해외에서 우리 원전이 수출돼서 성과를 냈다 하면 너무 또 뿌듯하기도 한 제 스스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오늘 최준영 박사님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